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있는 일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가는 어떻게 지불될 수 있을까? 우리 한림대 석재현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주제,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어떻게 할까? 이 주제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연구를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여기 연구팀에서 저한테 이렇게 숙제처럼 내주신 과제였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탐색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 그러니까 정리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대가를 왜 이제 지불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오늘 주제가 고용과 소득 안전망인데 모든 노동이 사실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고 지불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에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고 그동안의 경제적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레이 영역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좀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출발의 문제의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몇 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일단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이 가져오는 일자리 지형의 변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창출되던 일의 어떤 성격과 방식과 형태와 좀 다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가치에 조금 더 중심을 둔 일의 다원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령 인구 의 비율 확대 그리고 이 고령 인구가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고령 인구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더 많이 이제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령 인구가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젠더 의식의 향상 속에서 그동안의 비공식 영역에서 가정 내에서 보이지 않던 지불되지 않던 부불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평가해서 사회적 보상을 좀 탐색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앞으로의 그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을 좀 더 사회적으로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근본적인 어떤 기저에 깔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모호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긴 한데요. 이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쓰인 역사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2012년에 영국에서 이제 공공 서비스 사회적 가치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되고 이런 이제 소셜 밸류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영국에서 쓰인 맥락은 이 이제 위탁을 할 때 좀 더 말하자면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좀 오픈되게 이렇게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한 어떤 혁신 서비스나 이런 사회 서비스의 어떤 혁신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뒀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조금 우리 지금 얘기하는 어떤 뭐 나중에 사회적 가치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지점이 없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간의 창발성, 자발성 이런 부분들이요. 예. 그리고 그 김경동 교수님이 사회적 가치라는 책을 아예 이제 제목으로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때 이제 대전제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그리고 사회는 관계다라는 이제 대명제 속에서 사회적 가치는 그러니까 공공성을 내재한 가치다. 그리고 인간주의적 가치다. 뭐 공동체주의 가치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인간다워지고 자아 실현을 한다. 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험하고 있지만 생태주의 가치.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그 각자는 타인의 환경이고 타인은 나의 환경이고 이런 어떤 공동 운명체성의 어떤 그런 것 속에서의 상호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이 사회적 가치의 그 개념을 풀어내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숙한 어떤 선진문화 사회를 뭐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제 이 뭐죠? 우리가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 한나 아렌트가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한나 아렌트는 그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특히 행위가 결국은 이 인간의 그 내재된 어떤 공동선에 대한 추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보여주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활동. 을 이제 행위 속에서 풀어냈었고 이런 그 인간의 그 공적 영역의 회복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을 좀 더 활성화하고 하는 거에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종권으로서 공공선을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고 공공성의 공간들을 회복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의 어떤 것 속에서 그런 어떤 주체적 시민으로서 자발적 참여와 개방적 소통으로서 이 사회적 가치 일을 같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을 배분하고 하는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야 되는 과제 아닌가라는 것들을 제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키슨의 이제 참여소득 아까 이제 그 양재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사회적 가치 있는 일 하면 이제 사회적 참여해서 이제 참여소득을 떠올리게 되는데 96년에 이제 에키슨이 기본소득 논의를 하는 와중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노동동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참여를 하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소득은 무조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참가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노동의 참가,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어떤 그 노동시장에서의 그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헌을 굉장히 넓게 보자. 그래서 자기의 뭐 역량을 개발시키는 교육이라든지 봉사, 우리가 얘기했었던 글의 영역에 있는 돌봄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승인을 참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참여소득이라는 것이 봤을 때는 시민권이라는 그런 그 기본소득이 가진 어떤 무조건성의 시민권의 그 정의와 그 다음에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그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극적으로 타협을 시킬 수 있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참여소득이 사실은 계속 참여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정말 이제 덫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무엇을 참여로 볼 것인가라는 것들이 결국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가이 스탠딩 같은 경우는 이 에키슨의 참여소득을 오히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참여를 넓게 받지만 결국은 여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참여소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육체 노동자나 저임금 노동자는 오히려 이 참여소득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비판도 했었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의 이 노동 공급의 증가가 되면서 사실은 돌봄 서비스 시장에 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비판점도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도 사실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을 우리도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공식적이든 공식적이지 않든 유급이든 뭐 무급으로 하든 아니면 언더페이드 되든 그 부분에 대한 일의 매핑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고 일의 매핑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시장적으로 이미 가치 평가가 돼서 경제적 가치로 어쨌든 평가되고 이루어지는 일을 제외하고 그 언더페이드 되거나 그다음에 그 언페이드 되는
부불되는 그런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비공식 영역과 공식 영역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쨌든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고, 그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이제 그려진, 그러니까 색칠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 가치 있는 일로 일단 개념적으로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 영역으로 보면은 이제 커뮤널 이코노미라고, 그러니까 공동 경제.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적 가치만으로는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덜 공급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이 공동 경제 속에서 사회적인 이제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함으로써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아이디어가 이 영역에서 어쨌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 경제 내에서의 무급 그 가족 돌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가족 돌봄은 오히려 공식 영역으로 드러나게 한 다음에 보상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포멀한 영역에선 여전히 계속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일단은 바운더리를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것이 그럼 정말 처음 하는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많은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주목하고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보상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고 많은 제도에 담아왔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그 맥락하에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 목적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게 그야말로 사회적 가치를 표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기업에서 한 5만 명 정도 근로자가 그리고 이제 뭐 그 인증 기업이 한 2,700개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나름 그 인건비들이 뭐 50% 이제 취약급 계층을 또 이제 포션을 꼭 있어야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가 많잖아요. 노인 일자리, 자활 일자리.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봤는데, 노인 일자리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지만 주로 노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일에 대부분은 공익 활동으로 이름 지어지는 거예요. 이 공익 활동에 이제 전체 그 시장 일자리 포함한 61만 개, 시장 일자리 말고는 사회적 일자리 중에 50만 개 중에서는 44만 개가 공익 활동으로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산도 거의 이제 이 공익 활동의 상당 부분 비중이 주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표 5에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참여하는 그 구성을 보시면 연령이 75세 후기 고령 인구가 그 정기 노령 인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공익 활동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냥 후기 고령 인구에 대한 소득 보전의 성격으로 상당 부분 사실은 쓰여지고 있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인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이제 한 2만 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정말 이제 젊은 이제 그 연령들이 노노 케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시도들을 그 일자리를 조금 공익 활동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많은 공익 활동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일자리답게
지역의 어떤 이제 웰빙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쓰여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련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제도로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죠. 이 양육수당은 보육 서비스 이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대응, 그걸 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보육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자에 대한 이제 양육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이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금 주고 있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요양이라는 우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 이제 가족 요양비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80만 명 정도의 그 수급자 중에서 1,000명 조금 남짓하는 굉장히 작은 사실은 이제 있지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뭐 그 서비스 인프라가 그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예외적으로 현금 급여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제도 도입 이후로 계속 15만 원밖에 안 줘요. 월 15만 원밖에. 사실은 다른 그 원래 급여를 서비스로 받으면 100만 원 상당의 이제 급여를 받는데, 현금 급여를 받으면 15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장교양의 가족인 그 요양보호사한테 임금 형태로 주는 어떤 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가족을 돌볼 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임금 형태로 주는, 사실은 그렇지만 임금 형태에 우회된 어떤 그 가족 돌봄 수당 같은 그런 거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도 이제 한 5, 60만 원 지금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교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한 15% 정도 내외가 지금 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그 가족에게 가족 요양을 받는 그런 이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가족들 보험 수당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일단 같이 검토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활동 보조금이나 유급자원봉사 활동비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조사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익시민수당을 어떻게 그러면 설계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자라는 거에 이제 대전제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어떤 그 일자리 지형의 변화 속에서 좀 더 다원화된 어떤 일자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 두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를 특징적으로 하는 이 초고령 사회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역량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 에너지를 썩히지 않고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실제로 이제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기존 제도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그리고 한 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목적의 역할과 기능들을 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혼재된 그 복합적인 욕구 속에서 사실은 제대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초점 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 제도에 이 사회적 가치 이미 하고 있던 제도에 물을 더 그러니까 그 자원을 더 부어가지고 틀을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정 내의 이 돌봄 노동, 부불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재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정말 이제 아까 그 영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시민적인 공공성에 입각한,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 지금 오늘 토론 오신 그 사례 속에서의 그 청년 수당을 만들어 나가는 밑으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어떤 논의를 계속 끌어와서 수요를 그 욕구에 그야말로 이제 현장에 기반하고 실질적인 욕구에 기반한 어떤 제도 설계와 그다음에 운용,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시민적 공공성에 입각해서 이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도 운영되는 뭔가 좀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쨌든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의 참여 촉진과 지속성, 그리고 이제 시민주도로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 체계의 정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기존 제도하고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 기존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임금 수준, 그러니까 급여 수준도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노인 일자리만 해도 좀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중복성 없이 잘 만들까,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지금 이 제도하고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하고의 중복되는 부분하고 이제 공통적인 이게 사회적 가치라는 걸로 같이 묶어서 갈 부분하고 그냥 고유하게 이제 영역으로 남겨서 다른 영역으로 이제 그 이렇게 걸쳐서 그냥 가야지 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하고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고요. 사실은 제가 완전히 뭐 이 제도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제 이제 연구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거고 사실 저도 그런 역량은 지금 안 돼서 예, 어쨌든 기존 제도 운영과 이게 통합을 정비하는 데 상당히 어쨌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제 급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또 이제 아까 그 제시한 틀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 보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적용되는 틀이 이 공동경제 밑에 이제 공익시민수당이라고 조그맣게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가정경제 밑에 약간 가정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이제 공익시민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단 공익시민수당으로 커버될 수 있는 안전망이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공익시민수당은 시장 경제적인 어쨌든 가치로 지불되고 교환되는 시장 노동은 제외를 하고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포함하는 노동으로 불완전 시장의 유급 노동,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소위 그냥 딱 떠올려서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뭐 시민 단체 활동을 하는데 그 뭐 조금 더 이제 약간 낮은 임금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유급 자원봉사나 무급 자원봉사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시장의 무급 노동, 그래서 또 비공식 영역에서의 그 무급 돌봄 노동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회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이 공익시민수당의 틀 내에서는 이런 불완전 시장 임금에 공익시민수당이 결합되는 이제 일자리 플러스 유형 또 일단 존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임금과 이 공익시민수당을 같이 받는 그룹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 공익시민수당만 받는 그런 그룹들이 같이 포괄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가도기적으로라도 일단 그런 식의 단계적인 정비가 이게 단계적인 어떤 가치 공존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공통 분모 이렇게 묶는 공통 분모는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실은 노인 일자리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그 내에도 일자리 성격이 강한 부분은 저는 사회적 일자리를 오히려 좀 통합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사회적 가치 노동의 성격이 강한 부분은 공익시민수당으로 분리를 하고 소득 보전의 이유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소득 보전 제도로 커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익시민수당의 수급 기회는 일단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 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급여 수준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사회적 일자리 지금 아까 사회적 가치로 얘기되는 뭐 임금 보존이나 아니면은 일자리 임금성 급여 같은 경우에 뭐 30만 원에부터 뭐 한 뭐 6, 70만 원까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수준인 30만 원 정도의 급여 수준으로 시작하자라는 걸 일단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애 수급 가능 기간을 이거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상황 변화나 요구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5년 정도 일정 기간 제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일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보상 체계가 있는데 노동시장 임금으로 시장 가치가 평가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고 공익시민수당으로 받는 것 중에는 사회적 가치만 평가받는 거와 시장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같이 평가받는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한다 이런 그림이고, 그래서 사회적 급여 유형,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유형에서 사회적 임금과 사회적 급여가 같이 가는 거, 그다음에 민간 일자리 유형에서 시장 임금과 사회적 급여 가능 이런 거가 가능할 수 있겠다. 네. 이 정도고요.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일시에 뭔가 정리되지는 않고 사실 기존 제도하고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뭐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뭐 사회적 보상 얘기도 많이 있었고 뭐 참여소득 얘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다 조금 어떻게 보면 선언적이고 그냥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그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 이런 논문이 전 없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요 이론 틀에 맞춰서 한번 매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익시민 수당이라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도입될 수 있다는 걸 정담을 해주시면서 또 몇 가지 앞으로 도입할 때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 될 논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박진수 서울시 청년청의 청년협력 팀장님께서는 또 필드에서 사실은 이거를 또 선도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많이 듣고 배울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와 함께 경험담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론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대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 석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일의 매핑 같은 경우 보면 공익시민수당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느낀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유급 시장 노동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공익시민수당에 대한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고용률이 저하되고 있고 사실 또 확장 실업률은 지금 26.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 근로하고 있지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유급 시장 노동에 대한 분석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급 시장 노동 자체도 지금 사실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가 임금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약 한 8.2%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비자발 비경활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 친구들이 이렇게 유급 시장 노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이게 제도적으로 매우 이렇게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라든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특고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시민수당을 또 다르게 한번 적용하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과 일이 이렇게 병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개념들이 좀 확장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어떤 공공에서는 대개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게 9 to 6의 개념이고 또 실제적으로 수당이라고 하는 형태의 더 금전적 지원들이 간다라고 하면 이게 대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어떤 일에 대한 개념들은 재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9 to 6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기주도가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지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불안전 시장 노동이 좀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설계하고 그 일을 사회적이라는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공공의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자리라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지해 준다면 이 공익시민수당도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젠더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노동 제공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용시장 노동 자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적 고용으로 지금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고요. 그리고 청년의 삶뿐만 아니라 이행기 전체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이행기 전체에 있는 직업이 진짜 필요한 그리고 일을 해야만 하는 청년기나 중장년기에 대한 이 공익시민수당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실험적인 걸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1년 단위의 어떤 지원 사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초기에 130억짜리 2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 있는 일, 예를 들면 나무 심기라든가 또는 다른 돌봄을 한다라든가 또
산모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거나 이렇게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상으로 이렇게 체육 활동을 이렇게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본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성과가 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좀 집중돼서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이제 개인으로 좀 확장해서 자기주도형 일자리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앞으로 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졸자들이 한 해에 나오는 게 한 150만 명 정도, 1,512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19년 기준입니다. 하지만 적정 일자리는 약 1,08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갭이 약 432만 개 정도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일자리는 없는데 그러면 사회에는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사회적 구조에서 이제는 공공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더 이상 일자리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도 그랬지만 기업의 불투명성이나 이렇게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인원을 줄이면서 아마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공공에서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모델이 바로 지금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익시민수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로 조금 더 그 유급 시장 노동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하자면 유급 시장 노동에 대한 좀 분석과 체계적인 접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수당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거버넌스 체계를 좀 확고하게 하고 다양한 어떤 주체들이 좀 참여하는 말 그대로 공익 시민이기 때문에 공익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공익 시민 수당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좀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같이 받아서 한번 좀 잠깐이라도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석재현 교수님은 반가운 박사님의 질문에 좀 답해 주시고 전 연관해서 그 박진수 팀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 얘기 같아요. 사회적 가치 네. 일의 개념을 네. 확대돼야 된다, 재정이 돼야 된다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때 그 선발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는 아마 일의 개념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어떤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하시고서 거기에 부합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청년수당을 지급할 텐데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그걸 현실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 먼저 석재현 박사님이 잠깐 답을 해주시고 박진원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십시오. 네, 저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은 모든 노동에 사회적 가치도 있고 경제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언더페이드 되거나 그야말로 언페이드 되는 노동이 있고 이제 경제적 가치가 그래도 지불되는 노동이 있다라는 거. 사회적 가치는 다 있습니다. 라는 거에 전제하에서 어쨌든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발라내기 어렵지만 발라내서 보상을 좀 해주는 체계를 마련해보자라는 게 어쨌든 저의 접근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진수 팀장님도 말씀하셨던 사실 맥락이 비슷한 맥락인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제 문제 제기할 때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일의 지형을 나누고 일의 이제 다원화 속에서 사실은 그 조금 뭐죠 소득 자체를 믹스해내는 이 사회적 보상과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이 이제 시장 노동을 좀 접합시키는 것들을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공익 시민수당이라는 부분들을 도입하는 거에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개념 정의에서부터 그렇게 다 넓혀놓으면은 지금 제가 다루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앞으로 사실은 일의 정의나 우리가 사회적인 상상력과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말 이제 이 불안정 노동의 사회적 보상을 합쳐서 정말 자기주도적인 일자리를 설계하고 만들고 사회적으로 그걸 보상하고 하는 체계까지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의 공익시민 수당은 지금 이제
충분히 어쨌든 사회적 가치가 있으나 경제적 가치가 보상되지 않는 것부터 좀 좁혀서 시작하고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수 팀장님 서울시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그 처음에 청년 수당 만들었을 때 저희가 약 그 청년 당사자들하고 23회 이상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2,300명 가까이 참여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수요에 기반한 그 정책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돼 왔고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국민 취업 지원제대로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시혜적인 입장에서 그냥 공공에서 만들어서 시장으로 뿌리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대상자인 어떤 정책 대상자가 직접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청년 수당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 수당을 하면서 우리 일에 대한 정의, 활동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활동 지원금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에피소드긴 합니다만 발표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국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청년 수당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라고 했었어요. 그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년 수당으로 나오는 순간 사회적인 반발 같은 것도 있었고 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어가지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말씀하는 중에 청년 수당이라는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제 됐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고 사실 대부분 청년들의 활동들을 할 때는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 약 97%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일에 대한 활동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청년들의 활동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들로 이렇게 규정화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취업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어디 작업 현장에 가서 일을 배워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일을 지원해 주는 방식들이었어요. 근데 청년 수당 그게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 활동을 할 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데 가서 뭐 어학을 듣거나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대한 개념, 활동에 대한 개념들도 청년의 삶 또는 우리가 아까 시민수당이라고 하면 시민의 삶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개념이 참여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사실은 이 사회 참여가 하지 않고 비자발적 이 비경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이렇게 인구가 점점 감소해지는 시대가 있고 또 AI 시대가 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정상적인 사회 참여가 바로 활동이고 그런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부여돼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일로서 다시 정의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수당 같은 것도 자기 활동 계획서를 쓰거든요. 활동 계획서를 쓰고 활동 계획서 저희가 보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보고 그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50만 원씩 6회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동안 아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표는 소위 말하는 진성 노동시장, 그러니까 이제 공식 노동시장에서 임금이나 소득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소득 보장 방안하고 직업 훈련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밖에 이제 사실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임금이나 소득이 연계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언더페이드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쭉 리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갈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큰 틀에서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점들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했습니다. 이거로 다 모든 것이 될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계속된 논의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총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도 토론자 선생님들도 방청에 계셨던 분들 또 유튜브에서 계속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